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체도형의 건너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입체도형도 가끔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여기 지금 시청각실에 있는 그 난타반 학생들의 북 같은 것을 서로 당겨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또는 드럼의 구조라든가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구조. 무슨 얘기냐면 오각기둥은 오각기둥인데 옆에가 사각형 모양으로, 옆에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모양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어서 팽팽하게 서로 당겨주도록 그렇게 되는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하면 오각뿔이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오각뿔이 된다 그랬는데 그 오각뿔 두 개를 우리 손가락 깍지 끼듯이 엇갈리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빠집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해보겠어요. 즉 오각뿔 두 개를 얘를 위에서 내려 끄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도 물론 이 입체도형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렇게 건널비가 구성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걸 외워라 뭐 꼭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삼각형이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돼요.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삼각형의 성질 중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도 배우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이 이등분한다. 수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등분한다. 그런 걸 이제 2학년 때 배워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얘를 입체가 되게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과연 만날까요? 합동인 이등분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겠죠. 지금 두 개 만나서는 이게 힘을 안 받는구나. 세 개는 돼야, 어제 얘기했죠? 고깃집의 불판도 3개 이상은 되어야 얘가 안정적으로 고정이 돼요. 아직도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오각형인데 이렇게 마지막 이거 지난번에도 기둥으로 된 도형들 만들었을 때 위에 뚜껑이 윗면 여기도 안 되네. 윗면이 이게 움직이니까 흐물흐물하네. 뭐라 그래야 되나, 고정이 안 돼가지고 야 이거 안 되네 이렇게 가지고. 즉 이 윗면을 정확하게 직각이 되게 고정되게 하려면 뚜껑이 있어야 되겠네요. 뚜껑이 우리 라면 박스에 뚜껑을 덮어야 얘가 튼튼하게 견고하게 되듯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덮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각뿔 두 개가 이렇게 엇갈리. 이제 튼튼해요. 의자로 써도 되겠네. 의자로 써도 되겠어. 그래서 옆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게 부서지지 않을까? 옆면이 어떤 꼴이냐 하면 됐어요. 이렇게도 된다 얘들아. 됐어. 이렇게도 되네. 그래서 밑에서 삼각형 위에서 삼각형이 엇갈려서 튼튼한 구조가 됐어요. 이거 멋있는데? 이렇게 돼서 북이나 드럼 같은 경우 윗면과 아래면 반대편이 서로 당겨주는, 이렇게 당겨주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당겨줘서 어떻게 되냐면 북이라는 게 윗면 아랫면이 습도에 따라서 또는 온도에 따라서 얘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할 때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저기 장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균형 있게 서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줄로 당겨주죠.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균일한 같은 소리가, 이해하고 얘가 일정한 소리가 나도록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입체도형의 건널비, 옆넓이, 밑넓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원기둥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제 한번 오늘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에, 물론 여러분들 여기 구독하거나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여기에 입체도형 중에 몇 가지 또 영상 보고 시작해야죠. 보면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지난번에 맛있는 입체도형, 재밌는 입체도형 살펴보았으며, 지난번에 입체도형 중에 우리 입체도형 중에 회전체가 지난번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회전체에 대한 영상 잠깐 보고 회전체는 이제 떼어버립시다. 근데 뒤에 가서 또 나오긴 합니다. 회전체 9에 건널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회전체에 대한 모양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3개, 짧은 거 3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앙부일구라는 얘기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솥 모양의 솥단지, 우리 밥솥이나 그런 공처럼
그런 모양의 입체를 얘기합니다. 그걸로 과거에서 온 첫 번째 발명품 해시계 앙부19입니다. 시계를 만들었어요. 1434년 세종 16년 종묘 앞에 커다란 가마솥이 설치됩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였던陈영실, 이천 등의 손에서 탄생한 앙부19였죠. 자, 그럼 앙부일구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라는 뜻이에요. 소뚜껑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해시계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영침이라고 이런 그림자를 나타내는 침이 있습니다. 이 침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북극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앙부19 속 세로로 그어진 선은 해가 떠 있을 때의 시각인 묘시, 진시, 사시 등 7개로 나뉘며 지난번에 60갑자 하면서 여러분들 옛날에 숫자들을 지금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 그전에는 자축인묘 진사음이 그렇게 읽는다 그랬죠. 그 단어들을 써서 이렇게 나타내었으며, 여기 눈금이 이렇게 보는 종이처럼 많은 이유는 이 해의 높낮이가 지구가 둥그러니까 겨울에 따라 여름에 따라, 즉 하지 동지라 그러죠. 겨울철에는 낮아서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이렇게 길쭉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해가 높아서 막 덥잖아. 머리가 막 뜨거울 정도로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럴 때는 그림자가 짧아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요. 그것을 보정하기 위한, 오차를 수정하기 위한.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서양이나 유럽에 있는 해시계는 평면에다 만들었어요. 평면에다 만들었는데 말 그대로 지구, 천구 할 때 이 세상은 공간에 둥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생겨요. 실제하고 안 맞아요. 평면에다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다 나타내려고 하니까 오차가 생깁니다. 근데 이건 전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해시계예요. 왜냐하면 이 안쪽을 구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상상력이 대단하죠. 저 해와 달이 구 모양으로 움직이니까 그걸 조그맣게 뭐라 그러냐면 대칭, 2학년 때 가서는 닮음이 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정밀한 해시계예요. 그 상상력, 아이디어가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어서 읽기 좋게 이렇게 시간으로 구분해서 나타내 놓았습니다. 그 사이마다 15분 간격씩 8개의 선을 표시해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죠. 가로선은 절기를 나타냅니다. 총 13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절기선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해 제일 윗줄은 동지, 아랫줄은 하지로 기준 잡아 겨울입니다. 겨울. 왼쪽은 여름에서 겨울로, 오른쪽은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 때의 절기를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앙부19의 그림자가 어떻게 비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앙부19에 비추는 걸 보려면 좀 비춰주실 분이 좀 필요한데. 선생님, 불꽃 같은 남자 툭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이쪽에다가 불을 좀 같이 비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불을 좀 끄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계절은 날씨만 달라지는 게 아니죠. 태양의 고도 역시 달라지죠. 1년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땐 하지, 반대로 낮을 때는 동지라 하는데요. 그림자의 길이는 태양이 높게 솟을수록 짧아지고 낮게 뜰수록 길어지기 때문에 가로선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보면 절기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네. 하루 중에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쭉 가서 서쪽으로 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세로선이 바로 시각선입니다. 시각선. 그래서 예를 들어 낮 12시면은 정확하게 그림자가 북쪽을 가리키게 되고요. 낮 12시가 지나가면 오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사실은. 그래서 절기와 시각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다음에 비는 중요한 해가 날 때도 기상 있지만 현상의 하나였다. 비가 올 때도 있죠. 고대 농경 사회가 그렇듯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가뭄과 강우에 대한 많은 기록을 전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자연 현상에 관한 천여 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기록은
고구려 동명성왕 4년이다. 또한 신라 본기에 의하면 여름에 큰 비가 10일간이나 내려 평지의 물이 서너 척이나 괴었고 관청과 민가에 물이 잠겼으며 산이 13곳이나 무너졌다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땅이 이렇게 젖게 되는데 그 얼마나 젖어 있나 땅이 그것을 이제 홈이라든가 쟁기로 이렇게 파서 그 젖어 있는 그 깊이를 재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썼죠. 우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우택 제도는 농기구를 이용해 강우량을 관측하는 방법이다. 땅에 스며든 빗물의 깊이를 재는 것으로 비가 오면 땅을 파고 보습자락과 호미자락을 넣어 길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치고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런 입토조사는 문제가 많았다. 땅의 상태나 위치, 토양의 종류, 시기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우량을 측정하는 도구가 처음 등장한 것이 1441년이다. 츠고기는 빗물을 재는 우량계다. 원통형으로 빗물을 담는 철제 그릇을 만들어 대 위에 올려놓고 비가 오고 나면 눈금이 있는 주척이라는 자를 이용해 비의 양을 재었다. 단위는 척, 촌, 푼으로 분류했다. 한 척은 200mm로 10등분하면 1촌이 되고 다시 10등분하면 1푼이 되어 최소 단위는 2mm 정도였다. 제작진은 1837년 헌종 때 만들어진 실제 금형 추고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단위를 셀 때 보니까 선생님도 이걸 알았는데 여기 십진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10개씩 세어서 이렇게 세어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전에 우리 왜 자연수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10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해시계의 역할이 뭐냐면 계절에 따라 그렇게 되면서 농사할 수 있는 시기, 농사를 언제 어떻게 해서 해야 많이 수확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 여기 치구기도 여기 원통 모양의 아까 원기둥이죠. 원기둥 모양의 우리 실험실에 있는 메스 실린더처럼 비의 양을 재는 깡통, 통조림 모양의 걔를 치구기, 그 밑에 있는 걸 치구대라고 아까 한자로도 나오는데 우리 원뿔대, 갑뿔대처럼 받침대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물의 양을, 미안합니다. 비의 양을 재어서 통계로 계산을 다 해놨어요. 언제 비 오고 언제 눈 오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량의 데이터로 축적해서 다음에 이때는 비가 오니까 나무를 많이 심고 이때는 농사를 짓고 이때는 태풍이 부니까 뭐 과일을 수확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통계를 내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죠. 예상. 그래서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옛날보다 그냥 옛날에는 산에다가 별을 뿌리고 산에다가 그냥 닭이랑 소를 풀어놓고 그냥 걔네들이 오거나 열리면 그때 주워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양을 예측하기가 일정하게 또는 재배한다고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많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돼서 백성들도 건강해지고 백성들도 많아지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선생님 매우 안타까워요.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임진왜란이나 또는 뭐 6.25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데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나라의 힘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더 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화도나 또는 저기 춘천에 가면 옛날 고인돌, 옛날 원시인들의 고인돌 유적들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반도라는 이 땅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만날 수는 없지만 물론 여기는 조선시대입니다만 계속 보죠. 원기둥 관찰하시면서 부피도 살펴볼 겁니다. 뒤에 가서 일자의 원통형과 달리 금형 치고기는 분리되는 3단 구조다. 비의 양에 따라 현장에서 위쪽을 드러내고
편리하게 빗물을 잴 수 있도록 9일 개량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중간 원통에는 금형 추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높이 1.5척, 지름 7천, 도강 정유제, 무게 11근이라는 22자의 명문이 씌어 있다. 추국에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수수구의 규격이다. 이는 세종 때의 기록과 똑같은 규격으로 현재의 단위로 계산하면 높이 1.5척은 약 30cm, 지름 7초는 약 14cm이다. 빗물을 받는 수수구의 면적은 빗물의 양과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측정 오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너무 넓으면 비의 양이 적을 때 측정 오차가 커지고 너무 좁으면 바람이 불 때 빗물을 받는데 불리하다. 지름 14cm의 추구기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표본 오차범위 1% 이내의 규격에 해당된다.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1414년 세종 23년에 발명된 조선시대 추구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이 경제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이나 홍수 등의 기상 여건이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구기를 발명하기 전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재거나 홈이나 쟁기로 땅을 팠을 때 농기구가 잦은 방틈으로 비의 양을 짐작했지만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마침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추구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추구기는 빗물을 받는 원통형의 추구기와 이를 세워두는 추구대 그리고 빗물의 깊이를 재는 주척이라는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구대는 지면의 빗물이 추구기 안으로 튀어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고요. 측정치는 지금의 단위로 약 2mm까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 자동으로 우량을 감測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우량선 같은데 뭐 빗물을 받아가지고 잣대로 이렇게 깊이를 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사실은 거의 그 구한 말까지도 아마 그 추구기로 감측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영상을 3개씩이나 봤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여러 어떤 것을 만들 때에는 수학적인, 과학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즘 여러분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새로운 것 중에 이제 전기 자동차 또는 뭐 자동항법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과연 저기 서 있는 사람을 사물로 인식할지 움직이는 것으로 예측할지 저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추구기와 앙부일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재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 지난번에 얘기만 하고 문제는 안 풀어봤죠. 228페이지 봐주세요. 228페이지 봐주세요. 228페이지 입체도형의 건널기와 부피. 자, 228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 합동이니까 2개 더하기 옆넓이. 그랬으면 특히 원기둥의 경우에는 밑넓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1이니까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파이 r 제곱 여기 가서 파이 r 제곱 2개 그 다음에 파이 r 2파이 r 1의 둘레 곱하기 높이 h 하이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함께 풀기 보겠습니다. 함께 풀기 보니까 1번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 삼각기둥이네요. 프리즘. 우리가 어딨어? 삼각기둥 할 게 어딨나? 삼각기둥. 아이고, 우리 삼각기둥 중에 요렇게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겠네. 직각이네. 여기 직각 표시해놨습니다. 여기 직각인. 왜 강조하냐면 2학년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 피라미드나 에펠탑이나 모든 건축물들은 지면과 수직으로 서 있어야 건축물이 아까 나왔듯이 지진이나 태풍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렸을 때 견딜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각으로 만들었어요. 직각과의 싸움이에요. 어쨌든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것이 높이가 어떻게 되게 4가 되게 만들어 놓은 기둥, 프리즘이라고 했죠? 삼각 기둥. 살펴볼까요? 차근차근 보시고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는 피타고라스의 수라 그래서 계산하기 쉬운 것만 나와요. 3, 4, 5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이렇게 돼서 직각삼각형은 3, 4, 5 다음에 5, 12, 13 그것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다른 것도 있던데 그건 이제 이것의 배수, 확대 축소한 6, 8, 10 그와 같은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서는 계산하기 또는 공부하기 쉬운 것들만 나와요. 물론 실제로 이 산에 가서 바다에서 재고 비행기에서 재고할 때는 이게 복잡한 값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숫자들은 간단한 것들만 나옵니다. 보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간색 볼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시작할 때 전개도 펼친 그림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되게,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하니까 직각이 여기에 오도록 직각 부분이 여기 요 사각형의 가로선에 오도록 이렇게 뜯어놨어요. 전개도를 그릴 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직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헷갈리거든요. 전개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이 여기에 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 4, 5 제일 긴 게 5가 되겠죠. 딱지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쉽다. 전개도를 항상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물론 정확하게 자로재서 이렇게 실제 길이에 맞게 그렇게는 힘들고 이렇게 그려서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빨간색 볼펜 준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요 사각형의 옆면에 요 사각형의 전체 길이를 금방 생각할 수 있네. 뭐냐면 밑면을 이루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삼각형의 둘레. 우리 삼각형의 둘레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살펴봤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사다리꼴의 넓이 둘레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3, 4, 5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이 숫자밖에 안 나온다고 직각삼각형에서는 3, 4, 5를 더한 어머나 12가 되네요. 12. 그렇죠? 12가 되네요. 그래서 이 사각형의 가로는 12, 세로는 4, 넓이는 48이 되겠네요. 삼각형의 넓이 조심해야죠. 삼각형은 우리 샌드위치 빵집에 가면 샌드위치 반으로 이렇게 뚝 잘라놓죠. 반 자른 거 누가 먹었나 몰라? 내 치즈는 누가 먹은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2분의 1을 먼저 써주세요. 물론 초등학교 때는 나누기 2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중학생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베이스라 그랬죠. 4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중학생이니까 4 곱하기 높이 3 물론 암산으로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신기하게 항상 2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계산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보다 계산이 더 쉬워요. 약 분수로 나타내고 막 소수를 거의 계산해서 이거 6.75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분수로 나타내시고 약분만 대신 약분. 그래서 약분 잘하자고 우리 소인수분에 우리 3월달부터 공부했었잖아요. 약분만 잘하시면 되는데 게다가 여기는 약분까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4, 3, 10이네요. 그럼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어때요? 물론 책에 풀어져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넓이 삼각형이니까 요게 2개니까 밑넓이 하나만 구했네. 하나를 구해서 2배 그렇게 했어요. 여기 하나를 구해서 여기 2개
그 다음에 연넓이의 직사각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12 곱하기 높이 4, 48이 되겠네요. 단위는 나중에 붙입시다. 그래서 건널비는 얘네들을 건널비 전개도 그럴 때 뭐라 그랬죠? 중복되거나 빠짐없이 구멍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더 6이 12 더하기 48은 6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졸려요, 여러분들. 운동도 하시고 공부하면서 춤도 추시고 6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끔 얘기했듯이 100년 동안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꼭 생겨요.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 자기가 즐거운 마음을 힘들고 어려운 걸 극복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요. 나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괴로워져요.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명함 나눠줄 때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이 세상이 또 달라 보이고 또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막 뉴스에 막 사람 죽인 이야기, 나쁜 이야기 막 선생님 아파트에도 보면 그 뉴스 전광판으로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 죽인 이야기 막 그런 뉴스들이 나와. 제발 좀 그 뉴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쁜 이야기들을 막 들려주고 있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사회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 맡은 역할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들이 아까 같이 좋은 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네. 원기둥 살펴봐야죠. 원기둥 보겠습니다. 아까 위에 그림에서 안 살펴보았는데 아까 치국이 생각하자 그랬죠. 치구대 여기에 비가 왔을 때 그 주둥이의 넓이도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바람 불었을 때 얘가 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또 이렇게 넓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사실은 선생님도 영상을 모아놓고 다 보지는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지금 봤어요 나도. 그래서 저기 치국이 모양에서 밑면이 4인 1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7이네요. 7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계산하기 쉽게 주로 얼마로 했냐면 10 또는 5 그런 걸로 했죠. 3.14로 계산하기 편하도록. 그러나 우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처럼 3.14로 안 하고 뭐라 그랬죠? 원주율 파이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은 파이 r 제곱 파이 4의 제곱 해서 얼마가 되냐면 16 파이가 되겠어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교과서에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16 파이. 그리고 그게 몇 개 있죠? 2개. 벌써 암산으로 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개. 그래서 옆에 사각형 요거 조심해야지. 옆에 요 사각형은 이게 둘레라 그랬어요. 이 아래 원의 둘레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참치캔 뚜껑 또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 통에다 담아주는 아이스크림 뚜껑이 밑에 통하고 위에 뚜껑하고 이게 딱 맞아야지. 안 그러고 열려 있으면 아이스크림이 마른다든가 심지어 이제 벌레나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제가 사이다 뚜껑을 열어놨다가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벌이 들어갔어요. 수영장에서 사이다를 먹다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한 병을 다 먹어요. 놔뒀다가 또 놀라고 그러고서는 왔는데 그 속에 사이다 병 속에 벌이 들어가서 지가 들어가서는 거기서 못 나오고 있더라고. 벌이 그 주둥이가 이렇게 좁으니까. 물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물고기들을 잡죠. 어항이나 그런 걸 통해서 물고기들이 막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못 나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맞아. 사이다 병에 벌이 들어가서 선생님 그거 먹었으면 아마 위험했을 거예요. 어쨌든 병 뚜껑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 병 주둥이에 이 뚜껑이 살짝 딱 맞게 돼 있죠. 이게 안 맞고 너무 세게 쪼이면 또 병이 깨질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병 뚜껑이 열려서 내용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이 원의 둘레니까 이거 원의 둘레 어떻게 했더라? 파이 r 제곱이 아니라 2파이 r인데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더라? 위에 4라 그랬죠. 2파이 r 4. 4 ×
그래서 8파이가 되겠죠. 8파이가 이 사각형의 요 가나구가 되겠죠. 가로 여기 써주세요. 이렇게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아래에 있는 5의 둘레 8파이 써주세요. 8파이입니다. 8파이 이렇게 8파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추구기 추구대 매스 실린더 통조림통 우리 그 과자 중에 감자 이걸로 되어 있는 거 있었는데 그것의 건널비는 정리하면 어머나 왜 꺼지니? 건널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넓이 16파이. 근데 이게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파이 r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옆넓이는 8파이 곱하기 7 56파이네요. 이렇게 해서 더하면 16파이 곱하기 2 더하기 56파이는 8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정리 답. 그래서 답 쓸 때는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단위까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에 프리즘 삼각기둥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우리 추구기 원기둥 반지름 사이고 높이가 7인 원기둥의 건널비. 물론 이제 추구기에는 그 물이 비가 들어가서 부피를 재야 되겠죠. 부피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는데 어쨌든 건널비는 88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기둥과 원기둥의 건널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예와 다른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